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금을 14% 올려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터지는 부동산 악재로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치며 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의 9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2분기 대규모 접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백신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이 늦춰졌고 노바백스와 모더나는 도입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대형 컨테이너 선체의 일부가 엿새 만에 물에 떴습니다. 엔진도 가동을 시작해 물길과 평행한 방향으로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 쇠조각 사진을 보낸 뒤 치아를 다쳤다고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중소식품회사만 골라 협박했는데 이렇게 괴롭힌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논란이 번번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현 정부 최장수 정책실장이자 지난해 말 사표를 낸 참모들 중 혼자 반려됐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측근입니다. 그런 그가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경질됐는데요. 5% 이상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임차인에게 이미 14%를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전세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입법을 추진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세기간 만료 전 미리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겁니다. 김 실장은 오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김 실장은 어젯밤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밝혔고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도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정책을 맡으면 국민에게 불신을 줄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한 인사라며 사실상 경질임을 내비쳤습니다. 김 실장은 대선 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담당했으며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 2019년 6월 정책실장에 임명된 최측근입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퇴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엔 이호승 현 경제수석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이 신임 실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일자리 기획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을 주도했던 인물이라 더 논란입니다. 겉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뒤로는 계약 만료 기간을 한 달 앞당겨서까지 보증금을 올려받은 겁니다. 그것도 법 시행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4,250만 원이 아닌 1억 2천만 원을 올려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보유한 강남구 아파트의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 5% 제한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본회의 통과와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던 김 실장은 8월 말 만기였던 계약을 미리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기존 전세금보다 1억 2천만 원, 14.1% 오른 9억 7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이틀 후 법이 시행된 이후라면 인상률 5% 상한이 적용돼 4,250만 원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 목소리로 임대차 3법 입법과 주거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거쳐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이었던 만큼 김 실장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속을 챙겼다는 비판으로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관련 기관장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며 나름 특단의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김상조 정책실장 이건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단호한 외침마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을 청와대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수사인력 2천여 명 이상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지금의 2배인 1,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와 수사관 500명 이상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책에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거래분석원 출범, 투기이익 최대 5배 환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불미스러운 사임 직후 발표된 대책이라 얼마나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경질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당연한 조치라고, 또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꼬리 자르기를 한 거라며 폄하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경질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그러합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만큼 대통령 정책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공직자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법안 등 LH 사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질이 4월 7일 재보선을 의식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입니까?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때와 선거를 앞둔 현재의 조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여권이 추진하는 공직자의 부당이익 소급 몰수 법안 등이 위헌 논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면피성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르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와서 농두사미가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큰 데다 4월 7일 재보선까지 맞물려 여야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전격적으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경질됐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실장 건부터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었던 건데 김 실장의 전세 재계약 그 시점이 이제 논란이에요.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전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기억하시죠?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 직전에 이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2020년 7월로 가보면요. 김상조 실장은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두 전세 계약 모두 만료일은 2020년 8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달 당겨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데 1억 2천만 원 인상 14.1%를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김상조 실장이 새들어 살고 있는 금호동 집을 볼까요? 8월 29일 5천만 원 올린 5억 5천만 원에 재계약을 합니다. 김 실장이 청담동 전세 재계약을 한 7월 29일 법사위에서는 전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고 이틀 뒤 시행이 됐습니다. 이틀만 지났어도 14% 넘게 전세값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약 만료 기간보다 한 달 먼저 임차인에게 이제 돈을 올려달라고 한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3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는 그렇죠. 거죠.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에 발의가 돼서 본격 추진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법안 내용이나 국회 처리 시기까지 당정청이 협의를 했으니 김상조 실장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실장입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어떤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값이 오르는 등 혼란이 불거질 때도 김상조 실장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이 터지고 나서 김 실장의 해명이 더 논란인 것 같아요. 네, 김상조 실장과 청와대 해명을 한번 들어보면요. 김 실장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합의로 올렸다는 겁니다. 2020년 5천만 원 전세금을 올려주기 전에 2019년에도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올려줬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관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김 실장의 예금은 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욕심이 드러났다. 누가 그 말에 공감하겠냐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이제 어제 보도가 나오고 하루 만에 오늘 바로 경질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대통령이 문책성, 경질성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노영민 전 실장 등 부동산 논란으로 그만둔 청와대 참모들의 사례만 봐도 해명할 시간을 좀 줬었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경질한 겁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민심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실장이 이제 내로남불 논란인데 이 논란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전세 계약 논란이 같이 퍼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5% 넘게 전세금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5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26.4%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홍천 의원은 아파트 전세금을 9.3% 올린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송 의원, 조 의원 모두 알아보니 임대차 3법 처리 전에 계약을 한 것이고 동결을 한 차례 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의원과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을 위반하고 처리한 여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느새 4.7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사전투표는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민심의 흐름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30.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3%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6.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초 같은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던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오 후보 쪽으로 쏠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 및 공약과 LH 땅 투기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의 내곡동 개발 논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2배 앞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RN서치가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31.6%, 오 후보가 63%로 오 후보가 2배가량 앞서기도 했습니다.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55.7%를 얻어서 30.3%를 얻은 박 후보를 25%포인트가량의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8.2%를 얻어서 26%를 얻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야권에 힘이 실리는 이런 추세는 대선 후보 지지율에도 반영되는 걸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달에 비해 2배 넘게 오른 34.4%를 얻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선호도가 중도와 진보층에서 각각 오른 점이 눈에 띈니다. 반면 여권 선두그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9%로 한 달 사이 각각 2에서 3%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권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들은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운동화가 구멍날 만큼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려 연신 무릎을 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먼저 박영선 후보, 2030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유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연일 2030 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주택 물량의 5%를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 배정을 해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층이 많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들에게 배정되는 공공주택 물량을 지금의 2%에서 5%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중소기업 취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공공주택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지 않나.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오래 남아 있으려면은 그 내부의 상황을 좀 알고 그거 안에서 이제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택으로 이렇게 약간 현혹한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로 박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실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LTV DTI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이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요한 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투표 결과라며 사전투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투표장으로 가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입니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궐선거에서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모두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의 조직표가 막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에 사전투표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연락하고 하셔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에게 밀렸던 경험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지원 유세도 투표 독려에 맞춰졌습니다. 토론회 준비에 들어간 오 후보를 대신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점심시간 직장인들을 만나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사전투표 참여해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것이 우리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갔나 안 갔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이 여당의 공격 중에 가장 거센 것 같아요.
네, 여당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취임 전에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다. 그러니 사퇴하라고 오늘 요구했습니다. 갔다. 자, 그러면 오 후보 처가 소유의 이 내곡동 땅 얘기인데 결국 이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네요. 네, 의혹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오 후보가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서울시장 시절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하면서 보상 특혜를 줬냐 안 줬냐가 핵심인데요. 지난 16일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지난 2005년 오 후보가 선글라스를 끼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처남 등과 함께 참석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자, 이 보도가 맞다면 이제 서울시장 취임이 2006년이었으니까요. 네. 자, 그 전부터 이 내곡동 땅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런 게 되는 거군요. 네, 민주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오 후보가 거짓말을 했으니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KBS가 특정 정당을 위해 편파 보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 후보는 갔다고 합니까? 안 갔다고 합니까? 측량하러 간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그 측량 관련 현황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오 후보 처남은 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보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보고서에 입회자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면서 입회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대로라면 이 보고서에 나온 이름만 갖고는 오 후보가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장문의 반성문. 오늘 민주당은 말 그대로 반성 모드였어요. 네, 조목조목 반성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정책 책임자, 우리 민주당 지도부, 이 부동산 폭등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옳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거다.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강남 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 네, 태도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동안 부동산도 전 정권 탓을 주로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렸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저랬었는데 이번에 반성문을 쓴 건 선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민심 앞에 장사 없다고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이 평소에도 자세를 낮추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면 구구절절 반성문 쓸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성문 자체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민들은 집값 폭등에 씨름하는 동안 공직자들의 투기는 판치는 세상이었던 걸까요?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범위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포천시청 공무원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 뒤편 좁은 공간을 비집고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입니다. 1시간 30분간의 영장 심사가 끝난 뒤 모자를 눌러 쓰고 나온 박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안 느끼세요? 박 씨는 지난해 9월 아내와 공동 명의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대 토지와 건물을 샀습니다. 땅을 사기 전인 2019년 박 씨는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 업무를 담당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해당 지역 도시철도 사업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가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보좌관의 아내는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 안산 장상지구 토지를 매입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경찰청도 자체 수집한 첩보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1명과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5명이 연루된 투기 의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살아야 하는 집인데 원룸 3, 4개로 이른바 방쪼개기를 하는 다세대 건물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단속을 당하자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반발합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대부분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하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복도 계단을 기준으로 2가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얼마 전 이렇게 위반 건축물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2세대를 하나로 합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으로 갑니다. 복도 하나를 두고 4개 호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3층 건물 한 층에 한 가구가 거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를 여럿으로 나눈 이른바 방쪼개기입니다. 1996년 지어진 또 다른 건물에도 25년 만인 지난해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었습니다. 3가구가 7가구로 쪼개져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지하 공간이 대피소여야 하는데 이렇게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매입한 건물에 전세살이 중인 딸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이 안 찍혀 있으니까 그런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안 거죠. 7년 만에. 처음 준공 때부터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여기고 처음부터 이제 사용 승인이 나고 이게 20몇 년 전에 화장실 그대로예요. 다 내보내고 다 부셔가지고 원상 복구를 해놓으라는데 사지도 않았겠죠. 2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곳 다세대 주택들 대부분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로 헐어서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전입신고도 전기, 수도 공급도 호실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전기님 그 수도비 전부 다 똑같이 그 당시에 한 대 있는데 구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전기나 가스는 기본권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적발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기 핑계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서 준공 당시 건축 사무실에서 불법 건축이 없다는 거짓 감리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준공이 낮지 말아야 될 건물이 준공이 낮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증빙이 된다면 건축자를 처벌하면 되겠죠. 건축사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설계자가 저예요, 감리자가 저예요. 25한 5년 전 얘기인데. 워낙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 그동안 5차례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를 받아 합법으로 전환해줬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기를 잘 알았던 전직 구청장 출신 집주인은 혜택을 받았고 예전에 구청장 하셨던 분인데 허가소치 때 다가구 주택을 양서가하신 분. 몰랐던 주민들은 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절 3번씩 단속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불법이더라고요. 이 와중에 세입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불법 딱지가 붙는 날부터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불안하고 우리 대출받아서 이제 왔는데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애도 있는데. 지난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도 방 쪼개기로 밝혀졌습니다. 방 쪼개기가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불법 재증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네. 요즘 각종 먹거리 위생 이슈가 뜨겁죠. 그런데 소비자의 권리를 악용한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에서 쇠조각이 나왔다며 보상금을 받았는데 중소업체들만 등친 자작극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과자에서 나왔다며 지난 1월 식품업체에 보낸 사진입니다. 금속 이물질이었는데 크기가 1mm 정도로 볼펜 심보다 작습니다. 남성은 실제 과자 사진이나 영수증은 보내지도 않은 채 식품업체에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열심히 뭐 보내야지. 맨날 치고 쇠부터 어떤 결과 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남성은 금속 이물질이 치아에 끼었다며 보상해주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치아에 박혀서 빼내서 보니까 금속이던데 요즘은 소비자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결국 식품업체는 보상금 10만 원을 보냈는데 이 소동은 남성이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남성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14곳을 상대로 보상금 1,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중소식품회사였습니다. 사내 법무팀이 없는 데다 식품당국의 현장 조사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남성은 과거 식품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식품업체 어떤 그런 구조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킬레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금액을 잘 짚어가지고 아마 피해자 업체들에게 돈을 뜯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길입니다.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경비원 신고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6일 밤 10시 20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등록되지도 않은 낯선 차량이 비뚤게 주차된 걸 경비원이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운전석에는 배우 박중훈 씨가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 승용차로 지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운전해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박 씨는 조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어젯밤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고 2년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주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인 지인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지난달 2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분유를 토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번에는 생후 7개월 아이를 엄마가 뇌사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칭얼대서 아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다문화 가정 부부가 7개월 된 딸을 데리고 아동병원 소아과를 찾은 건 지난 12일 저녁 8시쯤입니다. 축 늘어져 있던 아이를 데려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고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기 반응이 없다고 원광대병원 이송요함. 기체부 내용이 들어온 것 있습니다. MRI 검사를 받은 아이는 뇌의 4분의 3이 손상돼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아이 뇌가 손상된 건 동남아시아 국적 20대 엄마의 상습적인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칭얼대자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3개월간 21번이나 학대한 겁니다. 아이 엄마는 지난 13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경우의 증상 등을 한글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딸을 홀로 키우면서 심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7개월 된 여아를 들어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행위 등이 반복됐고요.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살인 미수 혐의로 친모를 구속 송치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교사들이 불 꺼진 화장실에 3살 아이를 수차례 가둬뒀다는데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어린이집 낮잠 시간, 교사가 3살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아이는 들어가지 않으려 문고리 잡고 버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엔 남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데 화장실 안은 불이 꺼져 캄캄합니다. 교사는 문을 닫으며 한 발만 화장실 안에 걸쳐뒀고 화장실 안에는 3살 아이만 남았습니다. 다 같이 자는데 화장실 가까운 자리 화장실 앞 불 키우라더니 잘못하면 여기 가야 된다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겠다던 아이는 틱장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아이 상태가 나빠지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완전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요. 진짜 믿었어요. 근데 그런 날도 화장실 가뒀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이 어린이집에서 50여 차례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 이들은 어린이집을 모두 그만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을 후원하는 대기업 복지재단 측은 피해 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했다면서도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어린이집은 문제를 제기한 부모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부모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6년 만에 황사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이틀 전 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와서 오늘 오전부터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뿌옇게 되면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까지 취소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영종대교. 다리 중간부터는 윤곽도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은 뿌연 먼지가 껴 답답한 모습입니다.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시야가 확 막힌 겁니다. 뿌연 시야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등산객들은 산에서 내려온 뒤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까지 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야. 씻고 들어가냐고. 상인들은 틈날 때마다 과일 위에 쌓인 모래먼지를 털어냅니다. 포장한 건 괜찮은데 포장 안 한 거는 이제 자주 털어줘야죠.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까지 치솟으면서 공기질은 최악이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 공기질 자료를 알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오염도 1,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일부 지역은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공단 기준 134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의 9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대구를 포함해 광주, 대전에서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사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물 자체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노폐물을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황사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속보입니다. 2분기에 대규모 접종이 계획돼 있죠. 하지만 백신 도입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달 말 들여오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문제고 2분기에 예정된 모더나, 노바백스도 안개 속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 국내 도착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4만 5천 명분. 하지만 도입 시기는 3주 뒤로 늦춰졌고 물량도 21만 6천 명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들여오기로 한 나머지 물량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도 물량이 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모든 국가에 조금씩이라도 다 배분을 하기 위해서 당장 사흘 뒤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150만 명에 대한 2분기 대규모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2분기에 들어오기로 한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가운데 구체적 도입 시기가 확정된 건 4월 50만 명분, 5월 87만 5천 명분뿐입니다.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은 도입 시기도 물량도 불확실합니다. 특히 2천만 명분을 계약해 2분기 접종을 책임질 걸로 기대됐던 노바백스 백신은 원재료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그 공급 일정들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11월 집단 면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 인구의 1.5%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호수입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를 마비시켰죠.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사태가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로를 막았던 배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갈 길 잃었던 대형 선박 수백 척이 곧 항로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일주일째 가로막았던 22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 지난 23일부터 제방에 박혀있던 에버기브노의 뱃머리가 현지 시간 오늘 새벽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방향은 서서히 물길과 평행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은 수위가 평소보다 높은 만조에 맞춰 예인선 10척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제방에서 18m 깊이를 파내고 2만 7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모래 제거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당국은 에버기브노가 완전히 물에 뜨면 예인선과 함께 홍해로 빼내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운하 통행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오늘까지 정상 통행을 못한 선박은 450척이 넘습니다. 그동안 대기 중이던 선박이 운하를 모두 통과하기까지 사흘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매일 9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전 세계 해운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았습니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희망봉으로 우회했던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사 HMM은 우회 운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주말 사이 미얀마에서 벌어진 학살은 말로 옮기기 어려울 만큼 잔혹합니다. 또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같은 시각 군부가 성대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전 세계에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잿더미 속에 검게 변한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다 총에 맞은 40대 남성을 군인들이 불태웠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은 엄마 살려줘라고 외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13살 어린이의 장례식에선 시신을 돌려달라는 어머니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고한 시민 114명이 군인들의 총칼 앞에 숨진 날, 수도 네피도의 밤하늘에선 축포가 터지고 드론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미얀마군의 날 행사 뒤 열린 성대한 만찬 파티 모습이 현지 TV를 통해 방송된 겁니다. 거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파손하고 카메라 방향도 돌립니다. 각종 만행들이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군인들이 차단에 나선 겁니다. 미얀마를 대표해 세계 미인 대회에 참가한 여성은 눈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I want to say from here that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0여 곳과 교민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이자고 제작은 재택근무하고 안전한 곳으로 또 이렇게 이거에서 근무하시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 3곳도 장기화되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거리마다 선거 벽보가 걸렸죠. 내 집 담장에 붙은 벽보라도 함부로 떼선 안 된다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벽보 훼손 잇따르는데요. 영상으로 보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남성이 울타리에 붙은 벽보에 불을 붙였고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벽보를 붙였다며 통째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죠. 과거에는 선거법상 벽보를 붙일 때 소유자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없었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거 벽보 많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붙여야 하는데 소유자나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건데요. 건물 등 소유자는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벽보 부착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건물이나 내 집 담장이 붙은 선거 벽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훼손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한 장쯤이야 처벌 가볍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2017년에는 파출소 인근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노숙인이 재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 홧김에 그랬다, 변명은 어떨까요? 판결로 보죠. 2017년 후보자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며 열쇠로 벽보를 찢은 A씨.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는 없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벌금 3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이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B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 선거인의 알 권리 또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파테크에 이어서 금파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대파값이 너무 비싸서죠. 달걀도 너무 비싸서 금달걀이라는데요. 가격은 언제쯤 내려갈지 김유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참 동안 가격표를 들여다보는 소비자들. 달걀 한 판이 7,000원에 육박하자 선뜻 사기가 망설여집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최근 일주일간 한 건의 추가 감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달걀 가격은 2달째 7,000원 수준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산란계의 30%가 살처분된 탓입니다. 가격을 낮추려면 산란계 수를 늘려야 하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 당분간 달걀 가격이 떨어지기는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이제 줘야 병아리를 빨리 입식을 시키고 안정화가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5월, 6월까지는 가야 이제 정상화가 돼요. 소비자들은 답답합니다. 방역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얼른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그지? 농민들이 없으면 우리는 못 먹어요. 대파 가격도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파 수입량이 늘면서 지난주보단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3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봄 대파가 출하되는 다음 달부턴 점차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지만 소비자들은 급등한 장바구니 가격을 감당하기엔 이젠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합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오르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라도 그때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도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카레이싱 대회에서 생방송 중에 주먹 다짐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박았다는 이유로 주먹질로 안가품한 건데요. 한 주간 명장면 염정원 기자입니다. 레이싱 대회가 끝나고 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선수가 다가오더니 주먹을 날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기 중간 정비 도중 서로의 차가 충돌하자 싸움이 벌어진 건데요. 얼굴을 맞을 뻔한 선수는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김주영이 서브를 날리는데 같은 팀 김수지의 뒤통수를 향합니다. 근데 안 풀릴 때 저런 게 나오면은 안 좋죠. 김수지 선수 공이 야속한지 표정이 착잡해 보입니다.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두 팀의 대결. 몸을 날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총 6명의 선수가 넘어지고 나서야 점수는 우리 카드로 갑니다. 끝까지 공을 쫓아 몸을 날린 펠리페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뉴스 생방송 인터뷰 중 기자가 슛을 쏘는데요. 성공한 줄 착각하며 기뻐하지만 다른 공과 부딪히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모른 채 기자가 인터뷰를 끝내자 앵커가 바로잡습니다. All right, great shot there, Anna. Almost went in. That's great. 스포츠도 뉴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겠죠. 한 주간 명장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황사에 종일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와 제주의 모습을 한 번에 모아봤는데요. 잿빛 먼지로 가려져서 모두 같은 장소처럼 느껴지죠. 오늘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요. 오후 한때 전남 진도읍의 미세먼지 농도가 135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중국발 황사는 내일 조금 옅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곳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5도, 광주는 7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는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날은 더 따뜻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의겸, 노영민, 김상조 이 세 사람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기간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 겉으로는 약자를 위한다며 함께 잘 사는 정책에 힘을 쏟았다는 점, 그리고 이 서민들 급등한 집값, 전셋값으로 고통받을 때 부동산으로 이익을 봤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정책 따로, 재테크 따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